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인생에서 최대로 속 시원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채널에 애청자이자 사연을 올리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사이다 같은 이야기만 듣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탄탄대로 이어지겠습니까? 결국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버리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아주 사이다 팍팍 먹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해주신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우연히 가지게 된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할 때였는데 번번이 쓴물을 마셔야만 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나 궁금해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토익 점수가 취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스터디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익 공부를 하면서 취업에 대한 팁 같은 것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터디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잘해보자면서 다독이고 응원을 했었죠. 그렇게 스터디를 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 저는 제가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뭐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하는 것도 까먹고 지내게 되었어요. 원래 각자의 삶이 가장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것인지 스터디 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게 되었었죠. 그렇게 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토익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취업에 성공을 해서 그 기념을 할 겸 추억 회상도 할 겸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어 나가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같이 준비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끈끈함을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 우리 남편이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조금 늦게 술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해서 그런 건지 사회생활에 젖어 있는 모습이 꽤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할 때만 해도 후줄근한 모습으로 매번 책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서 몰랐는데 생긴 것도 꽤 멀끔했고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매우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 회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출장이 있었어요. 남편이랑은 그날 모임 이후에 따로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고 제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꼬박꼬박 인사를 해주곤 했었어요. 본인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정을 다 기억해 두었다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한 줄기 꽃이 피었고요. 저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남편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핑계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밥을 꼭 사주곤 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밥만 먹던 관계에서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손도 잡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탐색을 하던 사이에 제가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었죠. 여자친구는 없냐 저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면서 여자친구 없다고 저랑 잘 지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다고 바로 즉답을 했고 남편이랑 저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알아왔던 시간이 꽤 흘렀었기 때문에 연애를 한 지 6개월이 지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의 직업이 나름 괜찮고 남편이랑은 서로 취미나 생활 습관이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부부 둘 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깨만 볶아도 모자랄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제가 출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제가 출장에만 다녀오면 아주 불타는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신혼부부니까 이해해주세요. 남편은 저희 빈자리를 무척이나 크게 느끼는 듯 했어요. 제 출장이 길어지면 무척이나 외로워했거든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출장을 가 있는 시간 동안 나도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말이야. 당신이랑 모든 걸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출장을 떠나면 내가 너무 외로워. 회사 일이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대신 내가 매일같이 전화도 하고 당신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있는 걸. 그럼 뭐해? 집에 돌아오고 나면 아무도 없이 냉랭한 기운이 감돌아서 너무 서운한 걸. 당신이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나도 본가에 가 있을까? 그러면 시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까? 당신이 애도 아니고 밥 챙겨 먹는 게 힘들어서 그래. 집안일 할 것도 많이 없잖아. 내가 뭐 그런 거 하나 할 줄 몰라서 그러겠어. 항상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혼자 일주일 이상 보내야 하니까 서운해서 그렇지. 아유, 우리 남편 어떡하면 좋아. 정말 이렇게 나만 바라보고 지내서 나중에 늙어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그런 소리를 왜 해? 당신이 왜 하늘나라에 먼저 가? 그러지 말고 이직 준비라도 하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이상 출장을 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어? 당신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나도 연차가 더 쌓이고 밑으로 줄줄이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면 출장일이 줄어들 텐데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잖아.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저만 바라보는 모습에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달래주느라 출장 일정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기만 하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본인이 겪은 하루에 대한 대화를 하길 원했고,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해외에 있지 않겠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유럽계 쪽 회사였고, 제가 출장을 나갔다 하면 유럽 지역으로 나가야만 일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본사에서 불러서 가는 것이고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며 발표며 전부 유럽에 맞춰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일개 회사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차 때문에 제가 낮을 때 서울은 새벽 시간이었고 남편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가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전화하는 게 한마디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누군가 하나 잠을 포기해야만 가능했는데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쉽게 되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피곤하면 전화를 하려고 버티지 말고 자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무척이나 서운해하면서 하루의 끝을 통화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통화를 하는 게 피곤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한번 출장을 가다 보면 거리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씩 가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부부는 늘 신혼처럼 살았어요. 물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건 아니니까 애도 없고 해서 당연히 신혼이지 않겠냐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우리 부부는 늘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김없이 그때쯤에도 저에게 출장이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출장 얘기만 꺼내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고 남편도 이제 제 출장 일정에 익숙해진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게 또 못내 시원섭섭하게 느껴지는데 남편이 신혼 초에 저에게 사사건건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땐 조금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익숙해져서 시큰둥하게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심 서운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봐도 청개구리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까먹지 말고 틈날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도 잊지 마. 다른 남자랑은 말도 섞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길 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쥐도 꼭 켜놓고 다니고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이렇게 말을 하던 남편이 제가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를 벅벅 긁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는데 짐 싸는 것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는 제가 짐을 싸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하나 물품 체크도 해주고 했었는데 너무 변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짐을 싸고 있으니까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오 올 때 면세점에서 양주나 하나 사다 줘. 확실히 면세점에서 사 먹어 버릇하니까 마트 가서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더라니까. 그렇다고 물론 남편이랑 저랑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짧다면 짧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매일같이 집착하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잘 다녀와라 하니까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목표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빨리 돈을 벌어야 애도 낳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목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야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복직을 하기도 편할 거고 연봉도 오를 테니까요. 저는 국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명문대로 취급받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했고 제 커리어 자체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연봉도 훨씬 높은 편에 속했고요. 어릴 때부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도 꽤 되었어요. 통장에만 냅두면 이자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일찌감치 재테크 같은 것도 잘 해놨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30대에 바짝 벌어놔야 30년이 편하다는 선배들의 충고를 흘려듣지 않은 덕분이었죠.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력이 단절되면 사업 같은 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면 끼적이는 노트 같은 것도 있었고 자본 준비도 잘 해둔 상태였습니다. 노후자금이야 앞으로 더 벌면 되는 거고 비상금도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준비된 여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사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일이 기꺼이 좋았고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을 때리면서 살아본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착실한 계획형 인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하는 배짱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들어왔었던 스터디도 부랴부랴 알아보고 우연치 않게 들어온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스터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탐색을 하고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간 것인데 말이죠. 남편은 늘 오늘을 가장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계획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랑 부딪히기도 했고 제가 많이 답답해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잔소리를 남편에게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워낙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남편이 게을러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출장길에 올라야만 했는데 짐을 다 싸둔 뒤에 혹시 몰라서 일기예보 어플을 열어서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이게도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태풍이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비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태풍이라서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꼭 붙이라고 신신당부라는 뉴스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혹시라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일 자체도 피곤한 일인데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서 공항에 발이라도 묵이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출장을 미뤄주겠다는 말도 없고 남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하필이면 저녁 비행기라서 회사의 배려로 하루 회사를 쉬고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려는데 제가 와이프인데 배웅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남편이 배웅을 해줬어요. 출근길에 제 출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남편은 둔둥둥 마는둥 하더니 뭔가 생각이 난 듯 저한테 종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엄마한테 당신 출장 간다고 말했더니 때마침 화장품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 거기 적힌 대로 구해다 주면 된다고 하니까 좀 사다 줘. 면세점에서 사는 게 훨씬 싸잖아. 이참에 당신 점수도 따고 좋은 거지 뭐. 남편이 건넨 종이를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종이에 적힌 브랜드들이 시어머니가 쓸만한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나 저보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색조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브랜드를 어머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이거 요즘 유행하는 젊은 애들이 쓰는 브랜드인데 어머님이 이걸 왜 사달라고 하시지? 당신이 잘못 적어둔 거 아니야? 나야 모르지. 내가 뭐 화장품을 얼마나 안다고. 엄마가 그거 사다 달라고 말을 한 건데 사주면 엄마가 알아서 하지 않겠어. 조카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사다 줘. 남편이 조카 이야기를 꺼내니까 친척 조카 중에 대학생이 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나름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수상하긴 했지만 제가 모 시어머니 화장품에 일일이 신경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남편을 배웅했어요. 나가려던 남편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저에게 대뜸 묻더라고요. 당신이 귀국하는 일정이 언제라고 그랬지? 26일, 27일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길래 말을 다 못 알아듣고 그래. 내가 26일에 온다고 했잖아. 26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아마 점심때쯤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이번에는 일정이 좀 길게 느껴지네. 아이 가서 관광이라도 하고 시간도 좀 알차게 보내고 와.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응, 알았어. 이번에는 10일 동안 가는 거라서 여유가 좀 있어. 둘러보고 오려고 뭐 사다 줄까? 유럽에서 사올 만한 거 있나 한번 찾아봐봐. 귀찮게 뭘 됐어. 조심히 다녀오고 나도 이제 출근해야겠다. 짐 빠지지 않게 잘 챙기고 10일 뒤에 봐. 의미 없는 걱정을 남기고는 남편이 시큰둥하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출근하는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길게 가냐, 그 회사에는 너밖에 일할 사람이 없냐,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건데 하면서 투정을 부렸거든요. 매일 집에서 같이 잠들고 얼굴을 보니까 벌써 질린 건가 싶고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진 것 같아서 마음이 슬퍼졌지.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전부 끝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짐을 전부 차에 싣고 피곤함을 참아내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공항 유리창에 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무슨 폭탄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상태라면 겨랑이 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붙들고 회사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벌써 10일치 짐을 다 싸들고 왔으니까 가방도 가뜩이나 무거운데 비바람까지 뚫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녹초가 될 것 같았어요. 차라리 비행기가 결항이 되지 않고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빌고 또 빌었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이번 출장에서는 국내와 본사가 따로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기밀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본사에 가서 상반기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본사 공장을 견학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따지자면 번거롭지만 화상회의로도 대체를 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연이 된다고 뜨길래 한두 시간을 더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예상대로 결항이 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도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린 일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수화물을 붙인 것도 돌려받았고 비바람을 뚫고 그 짐을 질질 끌고서는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회사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결항되어 차질이 생긴 일정을 조정하고 하느라 정말 딱 집에 도착만 하면 두 다리 뻗고 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집 지하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시간을 확인하니까 새벽 1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캐리어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씻고 눕고 하면 남편이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에 거실에서 조용히 씻고 작은 방에서 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리어가 무겁기도 하고 들고 움직이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워낙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남편을 깨우는 게 미안했던 터라 캐리어도 그냥 하루쯤 차에 두자 하는 마음으로 몸만 내려서 지친 다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혹시라도 잠에서 깰까봐 조용조용하게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눌렀어요. 정말 문을 여는 데만 한 몇 분이 걸린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문자 끽 하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조심조심했고요. 남편이 잠궈가 밝은 타입은 아닌데 새벽이 워낙 조용하니까 혹시 몰라서 더욱 조심했죠.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신 움직이는 것처럼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냉랭하게 느껴지고 횡댕구레하더라고요. 태풍이 오고 있었으니까 집안 온도가 좀 낮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혼자 지내고 있어서 쓸쓸함이 묻어나는 건가 잡생각까지 드니까 제 스스로 너무 어이없게 느껴져서 한번 조용히 웃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옷도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대충 씻고 집 안에 불도 하나 켜지 않고 대충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깰까봐 세수도 대충 고양이 세수만 했는데 말이죠. 이 시간에 도어락 여는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희 집 비밀번호가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고 누군가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혹시 도둑이 들어왔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로 긴장감에 손에 땀이 절로 나는데 작은 방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조심스럽게 문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올 거라는 걸 말이죠. 당연히 남편이 안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떡하니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는 둘이 사이좋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열고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둘이 까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술이라도 한 잔 걸친 건지 뭔지 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단 둘이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람 아니겠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붙잡은 채로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이 두 사람을 진짜 족쳐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멍하니 문에다가 귀를 대고서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정말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과간이더라고요. 둘이 아주 신이 나서는 지지고 볶고 하는데 호칭도 자기야 여보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떡하니 조강지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여보야 자기야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만 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나랑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한테 이혼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인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내가 뭐 이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여보랑 살고 싶지 맨날 말로만 여보 여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서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던데 그것만 받으면 된다며 내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직 1년도 채우지 않아가지고 재산분할 요청을 할 수가 없다잖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서 같이 살았으면 재산분할 해줘야지. 몇 년을 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진짜 법이 잘못됐다니까 나도 답답하더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재산 꼭 챙겨서 당당하게 이혼하고 우리 자기 손잡고 웨딩마치 올릴 테니까 그날이 오기는 할까. 맨날 말로만 이렇게 나를 달래놓고 몇 년 뒤에도 이혼 안 하고 나만 세컨드로 남는 거 아니냐고. 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 여자가 얼마나 독종인지 자기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같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할 걸 사람이 말이야. 일에 미쳐서 나를 방치만 해두니까 내가 안 외롭고 버텨. 물론 그 덕에 우리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근데 그 여자도 그냥 그런 직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재산 분할을 해줄 만큼 돈이 많은 거 확실해. 알고 보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면 어떻게 우리 그냥 그 돈 포기하고 이혼부터 하는 건 어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나 사랑하잖아. 당연히 사랑하지. 그 여자가 악착같이 살아서 모아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돈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지. 나 혼자 그 집에서 지내는 거 너무 외로워. 자기가 금방 이사 나올 거라고 해서 믿었단 말이야. 에이, 무슨 방이 여러 개 있는 집도 아니고 고작 원룸에 지내면서 뭐가 외로워. 기다려. 내가 마누라 출장 가면 꼭 자기를 이 집으로 부르잖아. 나한테 여보라고 할 땐 언제고 누가 마누라야. 누가 마누라. 내가 마누라지. 우리가 연애를 한 게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만 딱 뜯어서 자기한테 가겠다니까. 나도 항상 우리 자기 생각하느라 밤마다 미칠 것 같다고 그러길래 징징 나타났어야지. 둘이 아주 좋아 죽을 것처럼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제 속에서는 열불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어찌나 귀에 쏙쏙 박히던지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창간유가 아주 의미심장한 목소리를 내면서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찰가무리처럼 당신에게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거든. 이게 뭔데? 이 통에 들어있는 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와, 우리 자기 진짜 천재 아니야. 이거 안 하면 이혼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다니까. 그 여자가 먹는 음식에다가 몰래 살살 뿌려놔. 이거 티도 안 나더라. 내가 이미 슬쩍 미리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요청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헤어지게 된다고. 재산까지도 전부 꿀꺽하는 거고. 야, 역시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단 말이야. 이뻐 죽겠어. 이런 복덩이를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건지 너무나도 아쉽다. 앞으로 쭉 함께 할 건데 뭐가 아쉬워? 빨리 들어가자. 나 오늘 자기랑 같이 밤새 보낼 생각에 두근거려서 어제 잠도 못 잤잖아. 그리고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안방 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거실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둘을 보면서 방 밖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가방이며 외투며 전부 거실에 허물을 벗어놓은 것처럼 벗어 던지고는 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몸이 떨리던지 간간히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끝이 나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제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고 정말 배신감에 눈물까지 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외투 밖으로 굴러져 나온 그 여자가 말한 작은 통 같은 게 보이길래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병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정말 저를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나 다름없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바로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그들의 대화가 시작될 무렵에 부랴부랴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해뒀던 걸 스스로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밤을 꼴딱 새우며 그들에게 할 복수의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짰고 그들이 한창 잠에 빠져 있을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식탁 위에 보란듯이 밥과 간단한 반찬들을 차려놓고 그 반찬과 밥 위에 상간녀가 준비했다는 그 물건을 아주 티가 날 정도로 가득 뿌려두었어요. 저는 바로 작은 방에 있는 제 물건들을 대충 짐으로 싸고 차에 내려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차에 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며칠간의 짐이 있었으니 당장 지내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다 싶어서 호텔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체크인까지 마치고 호텔룸에 들어가니까 아침 7시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전부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식탁에 차려진 밥을 보고 놀라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도 전부 무시하고 수신겁으로 돌려두었더니 문자가 쏟아지는데 참 구질구질하더라고요.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오해야 오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신뢰감도 없어.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말할 기회를 줘. 저는 폭탄으로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무시를 해버렸죠. 안달이 난 남편은 저에게 협박성이 가득 담긴 메시지도 보내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은 거야? 아니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가능해? 당신 혹시 무슨 카메라 설치해뒀던 거 아니야? 녹화하고 있었지 카메라 어딨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 이거 이혼 소송감인 거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 문자 메시지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도 울리기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바로 받는데 애지간히도 똥줄이 탔나 보다 싶더라고요. 녹화를 뜨고 있긴 누가 녹화를 떠. 내가 굳이 그런 짓을 해서 뭘 볼 게 있다고. 카메라 있나 집안 곳곳 뒤져봐라. 뭐 하나 나오는 게 있나? 나 어제 출장 취소됐어. 넌 일기예보도 안 보니? 아니 바깥에서 놀다가 새벽 2시에 들어간 사람이 날씨도 몰라. 태풍이 오는데 비행기가 뜨겠니? 똥멍청이야. 전부 오해가 있는 거라니까. 걔는 나랑 뭐 그런 사이가 아니야. 당신이 오해를 하고 있을까봐. 대화로 풀고 싶으니까 우리 잠깐 만나자. 걔가 뭔데 그런 게 뭘 말하는 건데. 내가 어제 2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라는 소리 당신 입에서 나와. 뻔뻔하다. 뻔뻔해.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송감이라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두고 봐. 아주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남편에게 기필코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가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한 일은 증거 사진과 녹취록들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상해죄로 고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니까 차분하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해치려고 준비했었던 물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이 전혀 안 되시죠? 그 물건은 바로 복숭아 털이었어요. 알만한 구독자님들은 전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털 알러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이죠. 저는 유난히도 심한 편이라서 만지기만 해도 손이 부어오르고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죠. 그런데 경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전부 확인한 이후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바로 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가진 알러지의 경도 검사를 했고 친한 친구에게 물어물어 알게 된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고 상해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바람을 피운 것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감히 저를 해치려고 이런 치졸한 짓까지 준비했다는 게 너무 분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요.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들만 확인했을 때 충분히 미수죄로 잡혀갈 만큼은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소송 준비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듣자마자 저는 머리를 맞대고 소장을 준비했고 상간녀와 남편 둘 다에게 소장을 보냈더니 둘 다 아주 불리하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그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게 끝이라면 서운하겠죠. 제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연히 모조리 걸어버렸습니다. 제가 밥에다가 복숭아 털을 뿌리면서 털 몇 가닥이 저에게 들러붙게 되었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치료비만 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청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연봉이 워낙 높기도 했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노동법을 가져와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유럽에 있는 본사가 얼마나 든든한지 제 능력치까지 덧대어서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보냈죠. 이혼 소송이면 이혼 소송으로 끝낼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는 뭐야? 거기다가 금액은 또 왜 이래 당신 뭐 죽었어? 죽을 고비를 넘겼냐고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하는 건데 법원이 바본 줄 알아? 이거 당연히 기각될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구별할 수 있는 건가? 터무니없는 금액은 무슨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능력 좋은 여자랑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래 능력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래봐야 고작 이틀 정도 일 못한 거 가지고 왜 이런 금액이 나오냐고. 당신이 무슨 일당을 몇백씩 받아 내가 몇백을 받던 몇천을 받던 뭐가 중요해. 내가 출근을 못해서 차질이 생긴 프로젝트가 몇 갠데 양심 있으면 고개나 숙이고 다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나한테 터무니없네. 모래 난리를 쳐너는 함께 살았던 정도 없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고. 난 못 줘. 죽어도 못 주니까 조용히 이혼이나 하자.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해. 나는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아주 시끄럽게 굴 거야. 내가 뒤에서 나를 해치려고 한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거야. 너는 그 값을 평생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얼굴 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마. 거기다가 그날 밤에 그 둘이 나누었던 대화가 앞에서 말했던 저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트에 적어둔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 노트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들의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사업 아이템을 적어두는 노트가 있거든. 이 복숭아털로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 노트를 훔쳐서 마누라 재산을 가지고 사업이나 해야 하겠어. 모아둔 돈도 꽤 되는 것 같던데 오픈을 안 하더라. 참나 내가 그 돈 다 털어서 아주 똥똥거리면서 알아야지.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데 뭐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라도 있대? 그럼 나도 드디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치대하고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아주 백화점을 통째로 사줄게. 마누라가 꽁꽁 숨겨둔 노트를 내가 몰래 슬쩍 봤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또 남의 비밀이나 비밀 같은 거 훔쳐보는 재주가 출중하거든. 그 노트를 제가 남편에게도 숨기고 있었는데 몰래 훔쳐봤다는 게 아주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 대화 또한 복수를 하는데 써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거기서 뭐 똑똑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연구실 보조 개념으로 일을 하는 사무직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반도체 기술에 관한 기밀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려고 했다면서 훔쳐보는 재주가 출중하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녹음 파일을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본사 감사실에 추서를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실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김진철 사원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제 아이디어까지 전부 훔쳐서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밀을 다뤄야 하는 연구실 부서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게 걱정이 됩니다. 회사 연구실의 기밀이라고 팔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 들여서 투서를 보내고 며칠 뒤에 감사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글쎄 남편이 다른 회사와 내통을 했던 증거가 없다면서 찝찝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회사를 잘리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나 다름없었는데 목적 달성을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투서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내가 기밀을 빼돌리네 뭐네 하면서 투서를 써. 야 네가 진짜 사람이냐? 이거 전부 명예훼손인 거 알지? 너만 고소할 줄 아는 줄 아냐? 나도 할 줄 알거든. 두고 보자.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아주 남편의 그런 공갈이 전혀 무섭지는 않았는데 제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의 회사에 어떻게 불륜 사실을 다시 한번 터뜨려서 그 둘의 얼굴을 팔리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레터링 케이크를 보내기로 결심했죠.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이하영의 앞날을 축하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 김진철의 앞날을 축하합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서요. 투명 케이스에 담아서 보내달라고 2단 케이크로 요청까지 해서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당연히 그 케이크를 본 상간녀와 남편의 회사 사람들은 수근수근 난리가 났고 회사 내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반전은 상간녀가 심지어 다니던 회사의 부장이랑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인생 다 망쳤다고 시집 어떻게 가냐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회사에서 나 미친년으로 소문나고 회사 상사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되었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먹고 살 걱정하게 생겼는데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서 시집도 못 가게 생겨서 축하합니다. 저는 딱 간결하게 5글자만 답장으로 보내버렸죠. 불이 나게 문자가 들어오는데 굳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욕망 가득 담긴 문자일 텐데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일밖에 없을 테니까요. 웃긴 게 시집 가는 건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제 남편과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상간녀의 태도나 문자를 보니까 모체 남편의 돈만 꿀꺽하고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상간녀가 저에게 보낸 문자를 전부 전송을 해주었고 둘이 아주 치고받고 싸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상간녀가 저희 회사 앞까지 퇴근 시간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 둘 다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00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이런 복수는 그만둬 살려달란 말이야. 제발 맞아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요. 얼마나 수근거리는지 몰라요. 제3 불알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을게.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간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이제라도 멈춰주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제분이 거기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복수 계획을 실행했어요. 남편과 제가 신혼집에서 컴퓨터를 한 대만 두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남편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공인인증서까지 전부 다 자동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오전에 반차를 내고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고 거기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연구실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 같은 걸 본인이 직접 수주를 넣곤 했었거든요.
그동안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받았던 것이며 접대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 물건을 주문해 주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답시고 휴대폰으로 주고받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메일 정리며 삭제 같은 걸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었는거려. 저는 그 이메일 전부 프린트를 해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감사실로 바로 퀵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그쪽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분류 문제로 인해서 사내 풍기문란을 덧붙여 지방으로 발령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대를 받은 사실을 증거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신 덕분에 퇴사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직접 이런 자료를 보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드려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전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저랑도 요란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동안 상간녀가 전 남편 몰래 만나고 어장을 쳐두었던 수많은 남자들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살고 있던 신혼집 또한 제 명의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쫓겨나게 되었어요. 찌질하게 집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울면서 빌더라고요. 우리 분명 좋았었던 시간이 있었잖아.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원래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도 하고 한다더라. 자기야, 우리 분명 사랑했었잖아. 제발 이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줘. 사랑 당신은 내가 아니라 그 상간녀를 사랑한다며.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의 실수를 눈 감아줘야 하는데 나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꺼져.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마친 뒤에야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시댁에서도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몇 번이나 왔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결국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깐 시댁도 전 남편도 포기하고는 이혼을 받아들이더군요. 저는 저희 부부가 살았었던 신혼집 세를 놓고 회사 근처에 1룸짜리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에요. 글쎄 결혼해서 둘이 복작복작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더 편하고 좋은 거겠죠. 퇴근 후에 샤워하고 나와서 마시는 맥주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비혼의 완성은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았나 봐요. 앞으로 제 화려한 비혼 라이프를 즐기면서 열심히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질었던 결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